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8년 국어학개론 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학개론의 2018년 2학기죠. 자, 거기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이건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비슷하죠. 언어에 대한 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뭡니까? 3번에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보다 시공간적으로 자유롭다라고 그랬잖아요. 음성 언어가. 음성 언어는 제약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특히 이제 자의적이라는 것은 제멋대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언어는 뭐 제도다 이런 거 다 봤죠. 그다음에 2번 머릿속에 기록된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공인된 상태로 언어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인된 상태로의 언어. 이거는 그 여러분 교재 그 뭡니까? 그 찾아보시면 되겠죠. 교재 10쪽을 보세요. 교재 10쪽. 여러분 교재 10쪽. 자, 10쪽을 펴보시면 랑과 빠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랑과 빠롤. 그래서 이제 그 공인된 상태로의 언어는 거기 그 둘째 줄부터 나오죠. 밑줄 쳐놓으세요. 랑그는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사회에서 공인된 상태로 언어를 말하고 빠롤은 현실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를 의미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랑그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국어의 하위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음성학의 주된 관심사는 말소리의 체계와 기능적인 측면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의문론에 속해요. 의문론. 그러니까 1번은 음운론이라고 써놓으세요. 음운론. 그러니까 이게 1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13페이지에. 13페이지에 보면 언어의 구조를 다루는 분야가 언어학이 있는데 의문론과 문법론이다. 그래서 의문론은 자음, 모음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쭉 나오죠. 좁은 의미의 문법론은 형태론과 통사론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좁은 의미는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나와요. 좁은 의미는 그렇게 포함된다. 형태론은 형태수나 단어의 내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형태론이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그 어디야? 13페이지에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 의문론은부터 쭉 나오는 거 있어요. 연구하는 분야다.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의 셋째 줄에 형태론은 또 나오죠. 밑줄 쳐놓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분야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통사론도 나오죠. 분야다. 뭐 음성학은 그 다음 단락의 셋째 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의미론에서는 어, 여러 가지를 다룬다.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문론 여러분 이제 4학년 2학기가 돌아오시면 의미론이라는 말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의미론. 제일 마지막 줄 나와요. 제일 마지막 줄. 13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의미론은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는 이제 semantics라고 이야기해요. 의미론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4학년 2학기에 가시면 의미론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강의해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의미론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예요. 음성학이 아니라 의문론이고. 자, 발음기관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성대 진동수는 목소리의 높낮이, 진폭은 크기를 결정한다. 맞죠? 입술의 모양은 모음을 발음할 때 구강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방식 이런 것도 맞죠? 근데 4번에 보면 후두개는 비강 쪽 통로를 열고 막아 구강과 비강음을 구분한다. 이거는 후두개가 아니라 목젖이에요. 목젖. 목젖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23페이지 펴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네. 25페이지. 목젖이란 말 나올 거예요. 목젖. 그래서 거기 목젖이 나오고요.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올라가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올라가면 목젖은 구강음과 비강음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렇죠? 25쪽에 밑에서 두 줄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목젖은 구강음과 비강음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목젖이고. 자, 조음이치가 그 뭡니까? 같은 자음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조음이치.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음의 위치가 같은 이런 거. 그럼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자, 이 중에서는 그 기읍과 이응이죠. 기읍과 이응. 자, 33페이지 펴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를 펴보시면 연구계음이라고 나오는 거에 거기 보면 기역, 쌍기역, 기역, 이응이라고 나올 거예요. 3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연구계음 전체를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불파음이 나타나는 말은 그랬어요. 불파음.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 불파음이라는 것은 이제 폐쇄음을 이야기를 해요. 폐쇄음. 폐쇄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불파음이 나타나는 거, 공기, 돌, 잎, 그다음에 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딱 끊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잎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끊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고. 그다음에 모음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모음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 입술 모양,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성대 진동. 이거는 무성음과 유성음이에요. 무성음과 유성음. 무성음과 유성음이고 34페이지를 펴보세요. 34페이지를 보면 34페이지 펴보세요. 모음 분류의 기준에서 모음을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죠.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줄 밑줄 쳐놓으세요. 결국 모음의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와 앞뒤 위치와 입술 모양이다. 거기다 1, 2, 3번을 매겨 놓으시면 되겠죠. 자, 고모음에 속하는 것은 그랬어요. 고모음에 속하는 것이 뭐냐? 자, 이거 보겠습니까? 이, 우. 이건 35쪽을 펴보세요. 35쪽을 펴보면 이하고 우가 고모음이 있죠. 고모음. 이, 위, 으, 우. 이게 고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인데 위에서 난다는 거죠. 이, 우 이렇게 해보시면 위에서 나요. 중모음 에, 왜, 저모음은 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발음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다 압니다. 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뭡니까? 높은 데서 나죠. 모음이. 그 다음에 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니까. 자, 국어에서 변별적인 성질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랬어요. 변별적인 성질을 갖지 못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국어에서는 이제 음장, 억양, 연접이 있고 강세는 운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40쪽에서 41쪽을 펴보세요. 40쪽에 41쪽을 보면 음장 뭐 어쩌고 나오죠. 음의 장단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뭡니까? 강세라고 하는 거. 강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쉽게 말하면 강세가 이제 그렇게 영어처럼 많이 있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말은 영어는 막 3음절에도 강세가 있고 4음절에도 강세가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 뭡니까? 음장이나 강세라든가 억양, 뭐 여기 지금 연접 이런 것 중에서 연접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있죠. 연접은 어디를 끊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 나물인데 이게 여기서 끊으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나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원도 산나물이에요. 그럼 강원도에 있는 산나물이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끊느냐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걸 연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연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억양이라고 하는 것도 음수의 기능이 있죠. 뭐 평서문이나 명령문은 말끝을 내리고 음운문은 뭐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장, 음의 길이도 있잖아요. 밤이냐 눈냐 여기 40페이지 보면 눈과 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장음이냐 단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강세는 안 나오는 거죠. 자, 어두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뭡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렇게 이제 쓰일 수 있는 자음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어두에 아무 제약이 없이 쓰일 수 있는 자음.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리을, 디귿, 그다음에 니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어에서는 어두 초음절 제약에 해당하는 것은 그다음 이응과 리을과 니은이다. 이응과 리을과 니은이다라고 이제 나오죠. 거기 응 발음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겠습니까? 자, 이 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제약에 해당하는 것이 응과 디귿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응, 리을, 니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네, 디귿. 그렇죠? 디귿이 아무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재로 보면 47에서 48쪽을 펴보십시오. 47에서 48쪽.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국어에는 응으로 시작되는 것이 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리을도 있고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리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니은도 있다고 나오죠. 니은, 니은. 거기 48쪽에 한 5줄 나오잖아요. 어디에 분포되기 어렵다. 님금, 립, 옆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동화를 인접성에 따라 인접동화, 원격동화, 원격동화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에 원격동화. 자, 원격동화는 뭐예요? 이 중에서 멀리서 주는 거니까 손제비죠. 손제비. 그러니까 1번은 유마예요. 신라 유마. 리을 발음 유마라고 했죠. 믿는다 같은 경우는 비음아. 그러니까 우리가 콧구멍 소리잖아요. 비음이 믿는다인데 이거 콧구멍 소리잖아요. 해도 이거는 국외음아라고 했죠. 디귿이 이 앞에서. 그러니까 손잡이 이게 그 이모음 역행동화인데 이걸 원격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재 52쪽을 펴보시면 교재 52쪽에 거기 국외음아 음나우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53쪽에 음나우트가 이제 나오고 원격동화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셋째 줄, 넷째 줄. 이름 그대로 역행동화고 대개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들어가서 원격동화다. 나옵니다.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렇게 보면 쭉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나무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잖아요. 읽는다 이게 답이네 2번. 흙은 실질 형태소고 풋사과도 실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다. 어간과 어미는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했죠. 자, 가장 많은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코웃음. 왜 코웃음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코웃음 같은 게 코하고 웃과 음이잖아. 세 개네, 세 개. 푸르고는 푸르하고 고예요. 두 개. 많은이는 만하고 은이에요. 두 개. 그 다음에 저고리는 이거는 하나죠. 이걸 저하고 고리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하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번까지 했고요. 자, 14번 문제에서는 다음 중 굴절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그 쭉 보니까 뭐예요? 조용히, 시누이, 뛰어라, 할미꽃인데 굴절 접사는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미. 이게 교재로 7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요. 교재 70페이지. 교재 70페이지를 보시면 접사가 나오잖아요.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가 있다.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굴절 접사를 어미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미가 들어간 거 뭐 뛰어라잖아요. 뛰다라는 어간하고 어라라는 어미가 있잖아요. 이 굴절 접사죠. 예문의 단어의 성질과 거리가 먼 거. 영희는 여기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어이죠. 수식어. 불변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불변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명사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여기가 학교일 수도 있고 뭡니까? 뭐 방일 수도 있고 상황 의존성이죠.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죠. 이거는 75에서 76쪽을 펴보시면 75에서 76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사 수사에서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용성 대신 사용하고 상황 의존성 이다는 거죠. 너 거기에서 뭐해라고 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관형사의 부사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그 나왔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관형사 부사의 공통점은 쭉 보니까 4번에 격조사나 어미를 취하지 못한다. 그렇죠? 관형사나 부사 예를 들어서 새, 뭐 높이, 새책 이게 되잖아요. 새가 책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격조사 새 다음에 를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새는 안 되잖아요. 이게 새가 벌드가 아니고 뉴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높이라는 부사에다가 그 뭐 가를 붙일 수는 없어요. 높이 가일 때는 높이는 명사인 거예요. 명사. 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격조사나 어미를 취하지 못하면서 뒤에 오는 그 뭡니까? 그런 단어를 이제 수식을 하겠죠. 높이 난다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그 뭡니까 단어의 품사는 여보라고 나왔잖아요. 여보.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감탄사, 명사,
대명사, 부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18번에 가. 여보나 물점적 감탄사라고 그게 있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감탄사고 복격조사가 사용된 문장은 그랬어요. 복격조사가 사용된 문장. 이건 뭐겠습니까?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 우리가 되다 아니다 앞에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예요. 이 앞에 오는 건 보어. 이건 무조건 암기하세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다. 답은 4번이죠. 물이 이건 주격조사. 여기가 주격조사. 붓으로만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부사격 조사죠. 뭐뭐로니까. 종결어미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종결어미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거. 자,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다. 그러니까 문장을 끝맺는다.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상대 경어법을 실현한다.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선어말어미예요.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틀렸죠. 선어말어미는 제가 전에 좀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어말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먹었다. 이게 이제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예요. 이 엇이라는 게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엇이라는 것은 어말어미 앞에도 오기도 하지만 과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엇이라고 하는 게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겠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get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죠.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구의 그 구성들 중에 나머지 다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는 뭡니까? 넓은 강의실 명사구죠. 그 다음에 진리의 탐구도 명사구, 직업과 책임감도 명사구. 3번은 훨씬 더 멀리는 부사구잖아요. 멀리가 명사구가 아니잖아요. 부사구.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관용어인 문장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관용어인 문장은 21번 내가 읽은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은이나 는 이런 게 붙으면 다 관용어라고. 은는 붙으면 다 관용어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3번이죠. 합격하기를 이건 목적어. 배가 아파서는 부사어. 그 다음에 백화점 분비지만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접속문이라고 써주세요. 접속문. 백화점은 분비지만 이건 접속문. 답은 그거고요. 3번이고. 자, 말의 맛을 달리하게 한 계기로 생겨난 동요가 아닌 것은 그런데 페이지하고 쪽이에요. 페이지하고 쪽. 이거는 정책적으로 새 말을 만드는 거죠. 그냥. 그렇죠? 페이지 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페이지고 쪽이 이제 우리말이겠죠. 아내 마누라. 이거는 뭐예요? 그 우리가 아내하고 마누라라고 할 때 이제 마누라보다는 아내를 더 쓰는 거고요. 가정부하고 식모. 이것도 식모보다는 가정부를 좀 더 쓰게 되겠죠. 청소부하고 환경미화원도 청소부보다는 환경미화원을 좀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맛을 좀 더 달리하기 위한 동요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이거는 112쪽에서 113쪽을 펴보세요. 112에서 113쪽을 펴보시면 그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11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동요가 생기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의 맛을 달리하기 위해서다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선 관여관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2번이죠. 공통되는 범죄에 속하지 않죠. 자선하고 뛰다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자선하고 뛰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같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114쪽을 펴봐도 114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이로 올라가면 동사인 뛰다 명사인 자선 사이에는 뭐 반의관계가 없다 이런 말 나오고요. 자 24번 어휘장 이론과 관련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했죠. 어휘장 이론에서 그 나오는 것 중에서 쭉 보면 모, 벼, 쌀, 밥이 영어에서는 라이스 하나로 되는 것은 영어권에서 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게 아니라 쌀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죠.
쌀의 비중이 낮으니까 보세요. 영어에서는 라이스 하나면 끝나는데 우리는 이 라이스가 모도 되고 벼도 되고 쌀도 되고 밥도 되고 심지어 누룽지까지 돼요. 이렇게 5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밥을 아니면 외국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빵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밥의 비중이 높은 거죠. 자, 과거보다 후대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쪽으로 의미가 변화한 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좁아진다는 것은 어휘가 축소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은 당연히 보세요. 세수. 원래는 손만 씻는 건데 얼굴 다 씻는 거예요. 방석도 원래는 네모진 건데 동그란 것도 들어가요. 어리다라는 것도 이제 원래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어리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옛날에는 이게 어리다가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어리석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하여튼 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후대 의미의 영역이 좀 좁아지는 것은 계집이죠. 원래는 계집은 여자 아이를 다 가리키잖아요, 요즘에. 근데 원래 옛날에는 뭡니까? 후대 의미 영역이 좀 더 좁아지는 쪽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번과 3번은 의미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의미의 축소. 2번 의미의 축소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4번은 의미의 이동이죠. 의미의 이동.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게 원래 어리석다였는데 이게 어리다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거는 121쪽에서 122쪽을 펴보세요. 121쪽에서 122쪽을 펴보시면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집이라는 말이 뭐랄까 그러니까 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여자를 가리켰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약간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대 국어 신라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신라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고대 국어에서 신라어의 특징이 아닌 것. 자, 그것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중세국어하고 좀 다르죠. 뭡니까? 고대 국어의 모음이 7모음이잖아요. 중세국어 완전히 일치한다가 틀렸죠. 이게 136에서 139쪽을 펴보시면 136에서 139쪽을 펴보시면 이게 이제 중세국어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써놨는데 중세국어하고 이제 이 고대국어가 뭐 일치를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에요. 흡사하다는 것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 138페이지 보면 이상에서 본 신라어는 중세국어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진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흡사하다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에요. 유사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여튼 하면 되겠고요. 중세국어의 의문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중세국어의 그런 의문적인 특질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 보시면 4번에 이런 것은 이중모음으로 발음됐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세국어에서 이런 143페이지 있었죠. 7번의 국어의 모음체계 밑에 중세국어에는 왜, 위가 단모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모음은 7개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위에 거는 이제 여러분 뭐 했었고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중세국어 문법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이것을 보면 의문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의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아니었죠. 설명 의문문에는 고고, 판정 의문에 가가 사용된다. 이게 147에서
155에 보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54쪽에 보면 나오죠. 154쪽에. 154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 중세국어의 어말어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의문문 어미일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형태상으로 두 가지 의문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부를 판정 의문, 다른 하나는 설명 의문. 판정 의문은 가가, 설명 의문은 고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설명 의문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경상도 말 이게 먹고 이러면 이게 뭐입니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상인가 벌인가 이러면 상입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대 국어에서 일어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쭉 보면 과거시 선어 말음에 at엇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존칭의 주격조사 깨서가 모습을 감췄다. 자, 이 시기에 깨서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 깨서라는 게. 뭐 깨서라는 게 자취를 감춘 게 아니라 요 시기에도 이 깨서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틀린 거죠. 존칭의 주격조사 깨서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쓰이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시기에 등장한 문자 유형, 가장 앞선 거. 이거는 뭐겠어요? 쭉 보면, 문자가 대표하는 언어 중에 가장 큰 것이 단어죠. 인류 최초로 고안된 문자가 단어예요. 이거는 172쪽을 보시면 172쪽 펴보세요. 단어 문자 하나가 언어 단위 중 단어 하나를 대표할 때 단어 문자라고 한다. 문자가 대표하는 언어 중 가장 큰 것이 단어다. 이런 말 나오죠. 단어 문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 중에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5개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 중에 뭐겠어요? 상형의 원리. 훈민정음에서 이제 상형의 원리라는 거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을 한글이 만들 때 그 원리를 이야기했죠.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뜨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한글의 창제가 모양을 본뜨는 거잖아요. 거기 179페이지 펴보세요. 179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미읍, 기역, 니은, 그다음에 미음, 시옷, 이응이잖아요. 이응.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죠? 디귿은 안 들어간. 디귿은 니은에서 하나를 더 붙이면 디귿이 되잖아요. 니은에다가 니은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를 붙이면 디귿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가획자. 그러니까 디귿을 가획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획자. 핵을 하나 더했다. 있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32번 밑줄 친 부분에 분철표기. 분철은 나누는 걸 분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철표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번 깊은 연철이죠. 이어가는 거니까 숨에도 이어가니까 연철이고 숨어도 연철이죠. 이어가니까. 근데 사람물은 당연히 분철 나눴잖아. 이게 만약에 연철로 하려면 사람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물이 되는 거죠. 이게 연철이죠. 사람을 분철. 한글 맞춤법의 표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라고 그랬죠. 이거는 당연히 2번에 보면 문자 사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표의주의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제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꽃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기본형을 꼴로 볼 거예요? 아니죠. 꽃으로 볼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율성. 그 다음에 언어의 방언에서 이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쓰이는 지역이 인접해 있으면 방언,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언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쓰이는 지역이 꼭 인접해 있으면 방언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196에서 197쪽에 거기 이제 내용들을 좀 이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 안에 방언들 사이가 먼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정도의
먼 사례도 있다는 것이 그 197쪽에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끼리 순수한 제주도 방언은 육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다. 한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 간의 언어 차이가 뭐 이제 쭉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 쓰이는 지역이 인접해 있으면 방언,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언어다. 요거는 조금 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방언,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언어, 이런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하고 뭡니까?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다는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쓰이는 지역이 꼭 인접해 있지 않아도 그 인접해 있으면 방언이고 언어라고 그랬는데 인접해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참 가잖아요. 그래도 그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이게 인접해 있으면 꼭 방언,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하여튼 읽어보시고 마지막 평안도 방언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3번에 디귿 구개음화 현상을 겪지 않는다. 206페이지 펴보세요. 206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평안도 방언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디귿 구개음화를 겪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